안녕하세요. 미술입니다. 벌써 이번 시간이 7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물 9쪽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3쪽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프린터물 9쪽에 보게 되면 현대미술, 지난 시간에 앞부분 잠깐 얘기했죠. 현대미술에 할 때 현대의 출발점을 어디로 두느냐 하면은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 1880년을 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1880년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대두됐던 그 시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현대란 말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의 화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폴 세잔너,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이 세 사람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폴 세잔느라고 들을 수 있겠죠. 그 폴 세잔느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넓은 의미로 1880년이라는 말을 하는데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1907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이라는 얘기가 바로 입체파 화가들이 등장했던 그 시점을 우리가 1907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1907년, 이것을 가지고 현대 20세기 현대 미술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현대 미술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야수파를 들 수 있습니다. 그 9쪽에 보면은 1번 입체주의 나오고,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1904년을 전후해서 야수주의가 등장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수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포비즘, 포브란 뜻이 이제 맹수, 야수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네들의 그림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강렬한 색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야수처럼 보인다, 맹수처럼 그림을 그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을 야수주의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마티스를 들 수 있는데, 마티스의 빨간 바지를 입은 오달리스크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항상 고전을 동경했던 그런 흔적이 나오죠.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 고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고대 그리스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 마티스의 그림 중에서 이 부분의 제목에 오달리스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오달리스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가 하면은 궁중에서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들의 집단들, 그 집단을 가지고 일명 오달리스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오달리스크를 그림의 소재로 사용했다라는 의미는 이 몸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 다시 말한다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런 의미가 나오기 시작했던 어떤 근거를 찾아 들어가 본다면 바로 고대 그리스 미술을 다시 한번 동경하고자 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을 동경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르네상스 시대 때 고대 그리스 미술을 재생시키고자 했던, 그래서 르네상스란 것이 재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 또 한 번 고대 그리스를 동경했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근대에 들어와서 또 한 번 고전을 동경했던 흔적이 나오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란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20세기 현대미술에 와서도 또 한 번 이렇게 고전을 동경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마티스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 빨간 원색들, 이 강렬한 색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됐기 때문에 이네들을 야수주의, 야수파라고 부릅니다. 마티스의 빨간 실내, 빨간 원색, 노란 원색 이런 원색들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르케의 소파에 걸터 앉은 여인,
노란 소파, 빨간 벽지 이런 강렬한 색채들이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종교 화가라고 얘기되어지는 루오의 성자의 얼굴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체파 화가들, 입체주의,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를 들 수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젊은 시절의 그림들입니다. 청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해서 이 시대를 가지고 청색 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든다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이 언제 발표됐는가 하면은 1907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발표됐는데 이 그림이 발표됐던 그 1907년을 가지고 좁은 의미에서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뇽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발표되었던 시점을 말하고 있죠. 아비뇽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위쪽은 유럽, 지중해 아래쪽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그 지중해 중간에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중간쯤에 이탈리아가 있고요. 서쪽 편에 가면은 또 한 나라가 있죠. 그게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동쪽 해안 도시 부분이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르셀로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텐데 우리나라에게 바르셀로나가 많이 알려졌던 계기는 언젠가 하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최초로 열었을 때가 88년이죠. 그래서 88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88 올림픽 바로 다음 올림픽이 92년도입니다. 92년도 올림픽이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가 이제 바로 바르셀로나인데 그 바르셀로나는 이제 해안 도시죠. 해안 도시인데 그 지역에 보면은 바르셀로나 시내를 흐르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 앞부분 그 광장 있는 부분들이 아비뇽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뇽의 거리라는 것은 그 유럽에 가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도시들의 교통의 중심지 지역에 꼭 하나씩 있는 게 사창가가 있죠. 사창가 도시가 있는데 물론 서울도 있어 청량리역 근처에 대구는 대구역 근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사창가가 있는데 이런 사창가가 있던 거리가 바로 바르셀로나에도 그 바르셀로나 기차역 앞에 거기에 거리가 아비뇽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뇽에 있는 여인들을 소재로 해서 그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제목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피카소 그런 얘기하죠.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아이들에게 성냥갑을 보여주면서 성냥갑이 이게 몇 개로 보이니? 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아이가 6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화실로 돌아오면서 피카소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성냥갑의 원래의 면이라면은 6면체니까 6개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6개의 면이 있는데 왜 화가들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3개밖에 그리지 않을까? 3면밖에 그리지 않을까? 원래 6면이 있다면 6면을 다 한 화면에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피카소는 자기 그림에다가 각각 보여지는 방향에서 본 그 대상들을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했는 거죠. 이것이 바로 6면체를 한 화면에 다 그리고자 했다. 그래서 큐브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입체파를 영어로 큐비즘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봐서 알듯이 지금 인물 하나를 보는데 코를 보는 방향과 눈을 보는 방향과 입을 보는 방향, 그 보는 시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기 다르게 본 방향에서 본 대상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화가들은 하나의 눈으로 본 대상들을 그림에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피카소가 한 것은 하나의 눈으로 본 대상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눈으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피카소를 20세기의 최대의 화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인정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새롭게 하나를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창조의 의미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화가들은 하나의 눈으로 본 대상을 그렸다면은 피카소는 수천 개의 눈으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렸다라는 거. 요게 피카소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후기 인상주의 얘기하면서 세단느를 얘기했는데요. 세단느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그리고자 했죠. 다시 말한다면 보는 눈에서 생각하는 눈으로 전환시켜 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잔느였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피카소가 이루어놓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눈에서 수천 개의 눈으로 바꿔놓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피카소가 인정받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거리가 바로 바르셀로나에 있다고 했죠. 바르셀로나는 피카소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에 해당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미술 교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바르셀로나에서 피카소가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면은 피카소 미술관이 있죠. 미술관이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르셀로나 하면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있다면 20세기 최대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죠. 아주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그 건축가였는데 안토니오 가우디. 가우디가 바르셀로나 출신이죠. 오늘날 그 가우디를 탄생시켰던 것은 바로 그 안토니오 가우디의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하고 뒤에서 엄청난 자금을 대어줬던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구엘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만드는 과정에서 구엘은 부도가 나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구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 시내 중앙에 보게 되면은 구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엘 공원 안에 보면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 작품들이, 타일을 입혀놓은 건축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그 성당이 하나 있죠. 100년을 지어왔고 앞으로 이 100년을 더 지어갈 성당이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성당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긴 올라가 있죠. 그렇게 돼 있는 성당이 성가족교회가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새 악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신문지나 종이들, 페이퍼들을 찢어서 뜯어 붙인 겁니다. 이렇게 종이를 붙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미술 기법 중에서 콜라주란 기법이라 그러죠. 특별히 종이를 붙이는 것을 가지고 앞에다가 종이라는 의미로서 페이퍼를 써서 페이퍼 콜라주란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종이를 뜯어 붙이는, 그리고 어떤 다른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를 붙이는 것, 뜯어 붙이는 것, 이런 것을 콜라주 기법이란 말을 쓰죠. 그에 비해서 종이를 붙이는 것을 페이퍼 콜라주란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카소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 서정욱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의 제목은 게르니카입니다. 세로 3m 50, 가로 7m 70cm나 되는 대형 그림이죠. 스페인 내전 중 프랑코 총통은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이유 없이 학살되었고 마을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슬퍼하던 스페인 화가는 한 달 만에 이 그림을 완성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전쟁을 표현한 그림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이 작품은 거의 500년을 이어온 미술의 전통을 마감시켜버린 그림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작품 하나로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보신 두 그림의 화가는 끝없는 혁신을 만들어내며 20세기 미술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현대미술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리는 화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파블로 피카소. 어머니는 어린 피카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성직자가 된다면 교황이 될 거야. 부모로부터 이어진 자부심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군인 대신 성직자 대신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92세까지 살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파블로 피카소의 열정은 해와 조각 등을 포함해 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특이한 것 중 하나는 평생 그에게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 알려진 애인만도 7명이 넘습니다. 이 여인은 페르낭드 올리비에입니다. 피카소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듣는 여인입니다. 비가 퍼붓던 파리의 어느 날 비를 피하던 젊은 남녀는 허름한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비에 젖어있던 올리비에를 본 피카소. 청년 피카소는 한눈에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발랄한 동갑내기였던 그 둘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그녀를 그렸습니다. 이 여인은 에바 구엘. 그녀는 사실 페르낭드 올리비에의 친구였습니다. 에바는 친구의 애인 피카소를 사랑하게 된 거죠. 피카소도 청순한 여인 에바 구엘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곧바로 페르낭드와 헤어진 피카소는 자신이 그림에 내 사랑이라는 말을 넣으며 에바에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에바는 사랑하는 피카소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몸이 약했던 에바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은 올가, 공연 미술을 담당하던 중 만난 발레리나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귀족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올가는 그때 25살이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고 피카소는 첫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그림들은 그때 그린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얼마 후 그들 사이에는 파올로란 아이가 생겼고 피카소는 귀여운 아들 파올로도 그립니다. 이 여인은 마리 테레즈, 올가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 테레즈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소녀였죠. 17살이었으니까요. 46살이 성공한 화가 피카소는 17살의 소녀에게 끝없이 구애를 합니다. 피카소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피카소야. 이제 너와 나는 함께 멋진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아무튼 금발머리 생기발랄했던 소녀 마리 테레스는 결국 피카소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피카소의 딸 마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 때문이죠. 도라마르.
도라마르도 피카소와 26년이나 차이가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사진가였습니다. 피카소는 순진했던 마리 테레즈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지성과 정열을 도라마르에게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작품들이 도라를 그린 피카소의 작품들입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와즈 질로. 파블로 피카소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걸까요? 도라와 함께 식사를 하던 피카소는 옆 식탁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랑스와즈 질로. 그때 그녀의 나이는 22살, 피카소는 6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화가였죠. 그녀는 피카소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피카소에게서 사랑을 느꼈고 그 후 피카소와 살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인, 자클린 로크입니다. 그녀는 1961년 피카소와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죠. 어떻게 여든이 다 된 할아버지와 결혼을 할 수 있냐고. 자클린 로크는 말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결혼을 했다고. 그녀는 그 후 피카소가 92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절대적인 사랑으로 피카소에게 헌신합니다. 아마 그녀 덕분에 피카소는 최고의 명성을 누리며 말년까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그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의 작품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입체파 화가들 중에 브라크의 작품인데요. 아마도 피카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또 하나 든다면 게르니카라고 들 수 있는데, 그 게르니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스페인의 수도가 어디죠? 수도가 내륙 지방에 있는 수도가 있는데 그 게르니카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수도의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마드리드 국립미술관에 게르니카가 들어가 있죠. 이 그림은 입체파 화가 중에서 조르주 브라크의 기타를 가진 여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작가들, 그 작가들을 에꼴 드 파리에 머무는 작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서 모딜리아니의 작품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젊은 나이에 죽었었는데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딜리아니가 너무나 미남이다 보니까 그 많은 파리의 여성들은 모딜리아니를 흠모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 모딜리아니의 나부, 수틴의 제복의 보이, 이런 류의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또 뭉크를 볼 수 있는데요. 뭉크라 그러면은 교과서 말고 프린터물에 10쪽, 프린터물 10쪽에 보면 3번 표현주의와 표현의 본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르네 휴거란 사람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술이란 것은 느끼는 것이며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느끼는 것이며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의 표현은 외계 사물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작가의 내적 충동을 표현하는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류의 그림들을 가지고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다면 바로 뭉크를 들 수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뭉크가 바로 뭉크였습니다. 그래서 뭉크가 심적으로 받았던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그림에 좀 잘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이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 절규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절규란 제목의 그림이 그 4종류가 있었다 그러죠. 똑같은 그림이 4개가 있었는데 똑같진 않고요. 조금 바뀌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림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 그림이 뭉크가 노르웨이 작가인데요. 표현주의의 대표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뭉크의 절규란 제목의 그림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소더비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됐는가 하면은 달러로 1억 19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환율로 계산한다면은 1355억 원 정도, 거의 약 1400억에 가까운 돈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낙찰되어지다 보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대두되었던 그런 그림들에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최고액이 거의 5천억이 넘죠. 5천억이 넘는 가격 경매가가 지금 현재 최고가로 기록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에 낙찰될 만큼 유명 작가로 대두됐던 작가가 바로 뭉크의 그 절규란 제목의 4개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앞에 봤던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은지 다른지 좀 비교가 되나요? 앞에 봤는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같나요? 다르나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모습의 절규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뭉크의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 바로 사춘기란 제목의 그림이죠. 그 소녀의 수줍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표정에 굉장히 공포에 절여 있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상당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뭉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선생님이 설명을 곁들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제목은 절규. 노르웨이 출신 화가 에드바르 뭉크가 30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뭉크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하며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빨갛게 바뀌었다. 나는 극도의 피로를 느껴 난간에 기대어섰다. 피와 불의 혓바닥이 검푸른 현망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고 땅떨어지 위로 구름은 핏빛이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멈춰섰다. 그때 난 절규를 들었다. 그림에서 우리는 공포에 떨며 절규하는 뭉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싹한 느낌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풍경은 노르웨이 해안이 아름다운 일몰이었습니다. 아마 같이 산책하던 친구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광경이 왜 뭉크에게는 절규하는 자연으로 보였을까요? 에드바르 뭉크는 1863년 12월 12일 노르웨이 리튼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의사였죠. 그에게는 누이 셋과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뭉크가 5살 때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어린 뭉크가 죽음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14살 때 누이 소피가 같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뭉크는 병과 죽음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것조차 죽음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뭉크 역시 병치레가 잦은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구 뭉크는 평생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병든 아이입니다. 병든 소녀가 침대에 앉아 있고 옆에 간호하는 여인은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소녀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으로 오히려 여인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죠. 뭉크가 남동생 안드레아스 마저 잃었던 189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병실에서의 죽음. 그림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것은 죽음, 상실감, 슬픔입니다. 기도하는 여인, 눈빛을 잃은 여인, 몸을 주체하지 못해 기대선 사람들. 죽은 자의 침대입니다. 그림 속에는 죽음의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인지 죽음의 사자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 감기, 그리고 죽음. 이것들이 나의 침대를 지키는 천사였다. 후에 요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뭉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정신병은 나의 그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그림 외에는 가족은 없다. 에드바르 뭉크에 관한 대중의 거부 반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그림은 뭉크가 동생 잉게르를 그린 초상인데 사람들은 온갖 악평을 늘어놓으며 비방했고 이 그림을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추한 초상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 작품은 여름밤 해변이 잉게르란 그림입니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그림에도 악평은 쏟아졌습니다. 물렁하고 형태도 안 갖춘 덩어리를 적당히 던져놓은 바이들이라면서요. 1892년 11월 에드바르 뭉크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작품 55점을 들고 베를린에서 개인전에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전시가 열리자마자 독일 언론들의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얼마나 얼버무리듯 그려놓았는지 사람이 그린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예술이 아니므로 논할 가치도 없다. 결국 뭉크는 일주일 만에 전시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뭉크의 작품들은 그렇게 낯설었던 걸까요? 노르웨이 오슬로에는 뭉크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슬로시에서 뭉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와 그의 작품들을 기르는 뜻에서 만든 것이죠. 지금 에드바르 뭉크는 노르웨이에서는 국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는 화폐에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뭉크가 현대인의 고뇌를 너무도 잘 표현한 화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늘 존재하면서도 일상에서 스쳐버리게 되는 인간 내면의 모습들. 특별한 화가 에드바르 뭉크.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인 현실의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순수한 조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형 요소라면 뭐 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선 또는 색채 이런 것으로서 작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추상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런 추상회화라는 것은 이후에 현대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이런 추상에는 크게 뜨거운 추상이라는 것과 차가운 추상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인 형태를 버리고 자신의 정열적 감성과 자신의 감정들 또한 직관을 자유롭게 표출했던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뜨거운 추상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 뜨거운 추상이란 것은 끓어오르는 붓터치로서 이어지는 고흐의 그림에서부터 20세기 간딘스키라는 작가로 연결되어지는 그 한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거운 추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감정 표현이란 것들을 억제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절제된 그런 색채를 합리적으로 구성했던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차가운 추상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차가운 추상의 맥은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에서부터 비롯되어서 피카소로 연결되어지고 몬드리안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축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을 가지고 우리는 차가운 추상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잔의 생각하는 그림에서부터 피카소의 수천 개의 눈으로 본 대상을 재구성시키는 그림에서부터 몬드리안의 가장 단순화시켰던 그런 그림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림들, 머리로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로 그린 데서 차가운 추상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가슴으로 그리는 그림들, 고흐에 끌어오는 붓터치가 이걸 그리는 불꽃이 그려지는 이런 그림들이 간딘스키의 색채, 화려한 색채의 빠른 분놀림 이런 걸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축을 가지고 뜨거운 추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간딘스키의 그림입니다. 간딘스키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그림을 좋아해서 화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간딘스키가 어느 날 자기 화실에 있다가 산책을 나갔다 오죠. 산책을 나갔다가 자기 화실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데 반대편에 그림이 하나 놓여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한참 동안 넋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그림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었는데 그림이 거꾸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그림이 거꾸로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 눈에는 형태가 파괴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색채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색채만 보여졌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간딘스키가 그런 형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제목이 기수, 말 타는 사람의 모습을 소재로 했는데 말 타는 모습의 그 말과 사람의 모습들의 형태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이 형태가 파괴되어 가게 되니까 이제 형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색채가 보여지죠. 그 색채의 아름다움으로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간딘스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파괴시키고 색채만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들이 간딘스키의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간딘스키는 형태를 파괴해서 파괴된 그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는 간딘스키의 또한 그림들인데요. 그런 형태들을 재구성시켜보는 그런 대상의 추상회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색채, 선과 색채, 그래서 점선면에 대하여라는 책도 썼는데요. 간딘스키가 이런 부분을 점과 선과 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간딘스키에 대한 그림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감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아주 똑똑해 보이는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1866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립하는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아름다우면서도 지성을 겸비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색을 매우 잘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색은 3살 무렵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본 파랑과 밝은 녹색, 하얀과 진홍, 그리고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아이 눈에 비친 고향 모스크바의 풍경은 아이의 감성에 또 다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겪었던 이런 변화,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모 엘리자베스 티체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자 이모는 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아이를 한없이 사랑했던 이모는 매일같이 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러시아 동화, 독일 동화. 아이는 이모의 동화를 들으며 자기만의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이모의 사랑은 이 아이에게 예술에 관한 아름다움까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의 예술적 감성과 자기 세계로의 상상력은 점점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아이의 상상력은 후에 현대 추상 미술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바실리 칸딘스키, 동화 같은 그의 그림들을 보시죠. 말을 타고 있는 연인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무척 예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서로 포옹하고 있는 연인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것 같고, 그 둘이 타고 있는 말은 힘차게 한 발을 높이 들며 연인들이 눈부신 미래로 힘차게 행진할 것만 같습니다. 아름다운 푸른색 어둠이 내리는 저녁, 저 멀리는 밝은 성들이 보이고 알록달록 꽃가루 같은 색들은 이 둘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듯합니다. 바실리 칸딘스키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나이 30대였습니다. 칸딘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프랑스 인상주의전에서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작품에서는 인상주의의 느낌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보시죠. 컬러풀 라이프란 작품입니다. 정말 화면 전체가 컬러풀합니다. 칸딘스키가 어릴 적 이모에게 들었던 모든 동화 속 인물들이 한 화면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저 멀리 동산 위에 성이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 갇진 않고 이것도 칸딘스키의 상상 속의 모습이겠죠.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더 보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입니다. 궁금증 때문에 약속을 깨고 물어보면 안 될 것을 물어본 대가로 비극을 맞게 되는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칸딘스키는 어느 날 모스크바 국립극장에서 이 오페라를 관람하며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죠. 오페라의 간현악곡을 들으며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모든 색을 보았다. 그리고 그 색들이 춤을 추며
그림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칸딘스키는 음악이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그림이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대상에 연연하지 않는 추상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 속에는 리듬과 선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그림 속의 소리들이 들리십니까? 칸딘스키에게 있어서 색채와 소리, 그리고 그림과 음악의 관계는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었죠. 칸딘스키는 음악과 그림 등의 모든 예술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는 어떠한 일치감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가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글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는 그의 이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점선면 등의 책도 썼죠. 그리고 후에는 전 세계 건축과 미술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미술공예학교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림으로 음악을 표현했던 특별한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는 음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그의 그림들을 들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차가운 추상의 맥을 잇고 있는 그 화가 몬드리안. 그래서 몬드리안은 대상들을 가장 단순화시킨다면 수평과 수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화가가 바로 몬드리안에 해당됩니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은 이것은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42번가를 브로드웨이가라고 얘기하죠. 브로드웨이 42번가가 뮤지컬 극장들이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42번가에 있는 브로드웨이가를 풍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브로드웨이에 풍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수평과 수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요소로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보시죠. 대표적인 추상화가로 불리는 피트 몬드리안이 컴포지션 위스 블루 앤 옐로라는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아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왜 좋은 걸까? 도대체 무엇을 그린 걸까? 심지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라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겠군. 실제로 그럴까요? 간단한 그림 같지만 몬드리안은 보통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몇 달의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몬드리안은 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색칠한 종이띠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많이 걸린 걸까요? 몬드리안은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끝도 없는 고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밀하게 사물을 재현한 그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상아들은 그리기 전부터 정해진 방향이 있지만 몬드리안의 그림은 정해진 결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완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려놓은 몬드리안의 그림을 비슷하게 따라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런 작품을 구상하여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몬드리안은 자신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그림의 면 하나, 선 하나, 색 하나는 그의 생각이 결정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몬드리안의 작품은 현재 워싱턴의 허쉬온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은 사물의 본질을 그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감정은 대상의 외형에서 방해받는다. 그래서 대상은 추상화되어야 한다. 물론 몬드리안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20대 중반에 그린 작품입니다.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몬드리안 역시 그림을 시작하며 위대한 화가를 꿈꿉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고민하고 고흐, 마티스, 피카소 등 수많은 작가들이 그림에 관해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그가 30대 후반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의 그림들은 점점 절제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상의 본질만을 보여주려는 몬드리안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 그의 그림들은 점점 단순화되며 대담한 원색과 선을 사용합니다. 아직은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이제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 본질적 요소만을 남겨놓은 것이죠. 50대 이후 몬드리안의 그림들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그림은 몬드리안 나이 70쯤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브로드웨이 부기오기. 브로드웨이는 뉴욕의 거리인 것이고 부기오기는 당시 유행했던 재즈 음악입니다. 몬드리안은 재즈 음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죠. 비슷한 제목의 작품 빅토리 부기오기입니다. 몬드리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몬드리안이 마지막 작품이죠. 몬드리안의 사진들을 보시죠. 33살이 몬드리안입니다. 작업 중인 그림 위에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양복을 입고 있는 몬드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스냅 사진이 아닙니다. 매우 세심하게 계획해서 촬영한 사진이죠. 몬드리안은 이 사진을 통해 매우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몬드리안은 작품뿐 아니라 관객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몬드리안은 대중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작업실이나 본인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몬드리안이 작업실 전경입니다. 그의 작품만큼이나 간결합니다. 매우 깔끔한 몬드리안의 성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추상화가 피트 몬드리안. 그는 관객을 위해 더욱더 대상의 본질만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표현했던 것인데 글쎄요, 그의 그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8교시째 뵙겠습니다.